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차입니다. 오늘은 먼저 온 미래 제5장 언어라는 도구 너머에서를 제가 이야기하고 똑서님이 제6장 불변의 법칙과 변질되는 개념들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5장 언어라는 도구 너머에서입니다. 이제 바둑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기사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강명 작가가 프로 기사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바둑계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기풍이 사라졌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풍이라 함은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각 개인 특유의 방식이나 개성인데요. 기사마다 자기들의 스타일이 좀 뚜렷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기사들의 경우 그의 이름을 딴 무슨 류라는 게 생기기도 했는데요. 여기 바둑에서 말하는 기풍이라 함은 아름다움이고 뭔가 스토리, 심지어 문학이나 철학으로 이해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둑계에서는 고바야시류, 조치훈류 등이 용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류가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하는 걸로 조은현 구단이 썼던 이제 책에 나온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만의 선언이고 그게 바둑이 4,000년 동안 살아남고 건재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고 할 때 이게 그 두 명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둑을 보는 사람들이 뭐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인생관과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을 바둑에서는 류 그리고 그 사람만의 기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이게 바둑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초반 몇 수는 이미 결론이 나왔고 각 프로 기사들이 두는 포석에 개성이 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나 아름다움이었던 기풍은 사라졌나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풍은 정말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바둑계 인사들의 답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이후에 기풍이 사라졌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기사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이후 기풍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리 아쉬운 일은 아니다. 기풍이 사라진 거에 대해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승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자유라고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내 기풍대로 두는 게 좀 사라지기는 했지만, 줄어들었지만, 바둑의 전체적인 수준은 좀 올라갔다고 평가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풍이 사라지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건 어쩌면 바둑에 대한 인식의 차이일 것이라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바둑을 게임으로 보는 것과 예술로 보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둑을 이제 초반 몇 수를 뒀을 때 인공지능이 이건 승률이 뭐 59%예요. 이렇게 두면 40%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 형태가 좀 바뀌기도 했고, 이전에는 뭔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는 나는 좀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바둑을 뒀다고 하면 지금은 AI가 그 평가하는 승률에 따라서 두기 때문에 뭔가 예측에 더 어려움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풍에 대한 답변으로 인공지능 이후에도 기풍은 사라지지 않았다. 혹은 잠시 사라지는 듯 보였으나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AI 1.0 시대가 이제 처음 AI 바둑 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 이때는 AI 수법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게 승률을 높여주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AI 2.0 시대로 보고 있는데 자신만의 생각과 AI의 수법을 결합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I가 어떤 수를 뒀을 때 이길 확률이 53%라고 한 수와 50%라고 한 수가 있는데 내가 50%인 수가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냥 내가 두고 싶은 방향으로 두는 것이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나만의 기풍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계 인사들의 답이 이렇게 기풍이 사라졌는지 아닌지가 다른 이유는 뭔가 이 바둑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기풍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풍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문제로 이런 답이 갈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풍은 개성의 다른 말로 기사들의 개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이제
3번 의견으로 기풍은 사라지지 않았다인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제 1, 2번 기풍이 사라졌다고 한 프로 기사들한테 다시 질문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계에서 사용해온 이제 기풍이라는 단어는 현실 세계의 특정한 현상에 대한 모호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격이라는 말이나 철학도 좀 유사한 언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좀 뭉뚱그려서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건 이런 성격이야, 뭐 이건 철학이야, 뭐라고 표현하면서 좀 더 세분하게 표현하는 거를 좀, 막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또 많이 쓰는 표현에 기세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기세라는 말을 쓰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써왔는데, 예를 들면 뭐 프로 9단하고 프로 5단이 바둑을 둔다고 하면 9단의 기세가 이제 더 세고 조금 더 순위가 낮고 그 경험이 적은 사람은 뭔가 내가 수를 두더라도 아니면 상대방이 둔 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기에 뭔가 큰 뜻이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이기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에도 기세가 있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이 기세라는 말은 인간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고 이제 바둑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강명 작가는 문학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문학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바둑계의 변화는 어떤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하면서 문학계에서 문학 이론 입문서에 조너선 컬러의 문학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전통적인 문학 정전의 활력을 재충전하면서 영미 문학의 위대한 작품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읽도록 하였다. 라는 게 문학계에서 쓰는 이 이론 입문서의 문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장이 정확히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제 문학계의 사람들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뭔가 기준이 없는 개념은 비유로서 사용되고 흐릿하고 좀 모호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은 그런 비유를 도구 삼아 사유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요. 사람은 이런 이론적인 설명을 보고 막,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학습시킬 때는 이런 식의 비유를 줘서는 얘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가 처음 알파고에게 바둑을 가르칠 때는 단순한 바둑의 규칙을 알려주고 상대를 이겨라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딥러닝으로 이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알파고가 바둑하는 능력을 얻었고 인간 기사를 이길 만큼 높은 실력을 갖췄는데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이 블랙박스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결과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뭔가 사물을 보면 의인화하고 상상이나 뭐 감정, 성격을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입하는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기존 규칙을 깨고 바둑을 창의적으로 둬야겠다 뭐 이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그냥 이겨야겠다. 이 수를 두면 확률이 몇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알파고와 인간 프로기사의 바둑 경기를 해설하는 이제 해설자가 보기에는 알파고가 이렇게 과감한 수를 빨리 두는 것에 대해서 배짱이 대단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알파고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기기 위한 과정으로 자기가 둘 수 있는 수를 둘 뿐이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사가 예를 들어서 바둑에 신이 있다고 하면 승부수니 기세니 하는 애매모호한 말들은 전부 가소롭게 들릴 것이다. 신의 눈에는 오로지 정수와 악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둑계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자는 그러면 소설이 라고 하면 뭐 사람한테 감동이나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소설을 쓸 때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AI에게 소설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하면서 인간의 언어를 AI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뭔가 수량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이 팔리는 소설을 써라. 뭐 감동을 주거나 의미를 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계량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가 있는 아이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는 작곡 인공지능인 아이바가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협회에서 인정받은 최초의 가상 창작자이고요.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판매량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AI 활용 음원 생산 시스템을 학습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악을 듣는 프로그램 중에 스포티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기 있는 곡들 중에도 인공지능으로 의심받는 가수도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약 인공지능만 해도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롯데리아에서 광고용으로 햄버거에 관련된 음악 그 로고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AI가 만들었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상업적인 목표를 주고 피드백을 가지고 빠르게 진화하면서 이제 약 인공지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나 AI 활용 음원 생산 시스템의 음악은 감성이 없다. 사람이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안 좋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냥 이미 이거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취미가 아니고 작곡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술적 완성도도 엄청 중요하지만, 성과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곡 분야에 있어서 개념어나 비유, 이론, 예술적 완성도, 감성 이런 말들은 그냥 교육적 의의 정도만 남게 되고 실제로는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 인공지능이 인간이 언어로 만들어 놓은 추상적 구조물들을 밑바닥에서부터 분해하고 경제이론, 경영이론, 교육이론, 우리가 부르는 이런 많은 이론들의 어떤 부분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들어올 텐데요. 어떤 상담교사가 인간보다 더 잘 상담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이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단지보다 더 목적에 맞는 주택을 설계했을 때, 인간 정신과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처방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데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놓았을 때 그 과정이나 내용은 블랙박스이고 우리는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일부분을 블랙박스에게 아웃소싱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6장을 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6장, 불변의 법칙과 변질되는 개념들 하겠습니다. 앞서서 똑자님이 그 기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알파고 이후에 사라진 기풍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기풍이 사라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바둑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좋은 바둑과 이기는 바둑은 다르고 자신만의 철학을 바둑판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기풍이 사라진 것은 그리 아쉬운 일이 아니다 였는데요. 좋은 바둑은 곧 이기는 바둑이라고 믿는 실용주의적 입장입니다. 바둑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리이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하고 이기는 것은 바둑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바둑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서 똑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길게요. 우선은 좋은 바둑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규정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존재는 하죠. 좋은 삶이 있듯,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있듯, 좋은 사람이 있듯.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좋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도 이 좋은 바둑에 대한 개념은 다들 있어요. 하지만 모두 그거를 똑같이 개념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모호하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이런 좋은 바둑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바둑계에서 이제 이 개념 때문에 좋은 바둑, 이런 개념 때문에 예술과 스포츠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과거의 바둑계는 예술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1980년대 초까지 바둑의 중심지였던 일본은 바둑의 예술성을 극도로 강조했고 한국 바둑계도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 바둑을 예술의 범주로 인정받고자 했고 실제로 1994년도에 정부에서 예술의 범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적 관점의 변화, 승부와 스포츠.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알파고 이후의 전환인데요.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바둑을 철학이나 예술보다는 최선의 수를 찾는 데이터와 승부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고요. 현직 및 은퇴 프로 기사들은 바둑의 본질을 이기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움 또한 결국에는 이겼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치영 교수님은 이길 수 있는 수를 찾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지 패배 후의 철학은 핑계일 뿐이다 라고 말했고요. 유창혁 구단은 불리함을 감수하며 예술을 추구하는 승부사는 없다. 지면 괴로운 것이 승부사의 숙명이다. 그리고 김지석 구단은 바둑을 예술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오직 이기기 위해 둔다. 이희성 구단은 바둑은 예술보다 스포츠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둑은 이제 더 이상 예술에 머물지 않고요. 철저한 결과와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스포츠 게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중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했어요. 이세돌 구단이 이 바둑계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승부의 패배가 아닌 예술의 상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바둑을 두 사람이 돌로 그려내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믿고 배워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정 없는 알고리즘인 인공지능이 인간의直感을 압도하면서 바둑은 창의적인 예술에서 정답을 맞히는 게임으로 격화되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배웠던 예술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더 이상 바둑을 두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AI 시대에 인간이 고수해온 창작의 고유성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강명 작가는 이 바둑계의 어제가 우리 문학의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소설가들은 집필 행위를 고도의 예술적 고뇌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둑계가 그랬듯 머지않아 AI가 독자의 심정을 관통하는 가장 완벽한 문장을 제안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둑에서 수많은 프로 기사가 자신의 개성 대신 AI의 포석 데이터를 암기하고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가가 고심한 끝에 쓴 문장보다 AI가 제안한 감동 확률 99%의 문장이 더 매력적일 때 작가는 과연 자신이 고집한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실전과 예술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바둑계가 예술과 스포츠 사이의 딜레마였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바둑계는 이미 이 해답 없는 질문을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습니다. 일본은 예술성과 격식을 극도로 중시하는 흐름이었고 중국은 실전적인 승부와 오락성을 강조하는 흐름이었고요. 그의 한국은 그 경계에 있으면서 좋은 바둑, 즉 예술가, 이기는 바둑, 실전에 대해서 철학적 논쟁을 치열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둑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시대별 바둑의 정의와 선택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는 예술이라고 봤어요. 이창호 구단의 병역 문제로 대외적 명분을 위해 바둑을 예술로 규정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스포츠로 봤어요. 바둑 인구의 감소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스포츠로의 전환을 깨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 바둑 리그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2009년 대한체육회에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비로소 이제 바둑의 성격이 확정이 됩니다. 바로 알파고의 등장으로 바둑이 신비로운 예술성을 걷어내고 완벽하게 스포츠와 게임의 영역으로 고착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예술의 점수화와 스포츠의 탄생입니다. 예술과 스포츠가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볼게요. 피겨스케이팅을 예로 들었는데요. 발레하고 피겨스케이팅은 아주 유사한 동작을 하죠. 하지만 발레는 예술이고 피겨스케이팅은 스포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겨스케이팅은 점수를 매기기 때문인데요.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스포츠가 된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로 전환될 때 AI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인공지능은 모호한 예술의 영역을 데이터와 숫자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적 해석 혹은 스포츠적 정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문학계에서 문학이 어떻게 스포츠가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단계, 인공지능이 모방을 하고 문학을 생성합니다. AI가 인간 작가의 문체를 학습해서 작품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인간 작가들은 AI가 쓴 게 뭐 대단하겠어 하고 외면을 하거나 뭐야 별거 아니네 하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단계 데이터 기반 평가입니다. 문학 AI의 작품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인간 작가를 압도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AI가 쓴 거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판매를 했더니 인간 작가가 쓴 것보다 훨씬 인기가 많고 잘 팔린다. 그랬을 때 독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독자들도 AI도 이렇게 잘 쓸 수 있구나. 이거 읽을만한데? 돈을 쓸만한데? 라고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수치합니다. 문장과 감동을 점수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학이 감상에서 경쟁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스포츠합니다. 작가들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 AI 방식을 추종합니다. 바둑에서와 똑같죠? 이 문장을 썼을 때 독자들이 99%의 확률로 감동을 더 받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 과연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일 작가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바로 문학의 스포츠화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문학은 결코 예술이 아닐 리 없다는 믿음은 2016년 이전 바둑계의 확신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AI가 인간의 감동을 수치로 증명하고 인간이 그 숫자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순간 문학 또한 작품이 아닌 기록을 다루는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변의 법칙인데요. 이 불변의 법칙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서 따왔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술이 예술을 재정의하는 방식. 첫 번째가 역사적 반복입니다. 기술은 예술의 목적을 바꾼다는 건데요. 이제 과거 사례를 볼게요. 피아노가 만들어지면서 정확한 음정의 음과 동시에 여러 개를 내면서 셈 여리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작곡가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의 작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 클래식 음악 발전을 할 수 있게 큰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성량이 큰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작아도 그리고 창법을 달리 해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피아노와 마이크는 새로운 창법과 작곡법을 탄생시켰고 사진 기술의 등장은 사실적 재현을 포기한 인상주의와 추상 미술의 길을 열었습니다. 기술이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릴 때 인간은 그 기술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도망치거나 예술을 재정의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기술이 쫓아오지 못하는 영역으로 예술의 영역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겁니다. 두 번째가 바둑의 현재인데요. 예술적 상실과 새로운 감각입니다. 이세돌 대 신진서. 이세돌은 AI로 인해 예술로서의 바둑이 무너졌다고 보았지만 신진서는 AI가 정형화한 초반 포석 이후에 중반 전투에서 새로운 재미와 매력이 생겼다라고 봤어요. 즉 기술은 매력에 대한 인간의 감각 자체를 변화시켰다라고 봤고요. 네, 세 번째가 바로 이
꼭지글의 제목인 불변의 법칙이 드디어 나옵니다. 모건 하우절이 얘기했던 불변의 법칙의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썼더라고요. 모건 하우절은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인센티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라는 건데요. 인센티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경제적 인센티브보다는 이제 문화적, 집단적 인센티브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제적 인센티브는 똑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AI를 쓰면 수익성,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당연히 이 AI를 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게 바로 문화적, 집단적 인센티브인 인정의 욕구인데요. 이 AI가 대중적 영역을 점령하면 이 대중적인 영역이 바로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간 예술가들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더욱 난해하고 파격적인 전위, 아방가르드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술가는 예술가로 살아남아야 되고요. 내가 예술가라는 거를 대중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돌파구를 찾을 건데요. 그게 바로 이 파격적인 새로운 창법이나 새로운 실험, 시도, 작법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이나 아방가르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 자체를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기존에 있던 작법이나 창법 이런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서 새롭고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걸 전이 아방가르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예측 불가능한 기술 환경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전이 소설이나 전이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색다른 문학 작품들이 나오긴 할 건데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각 주체가 단기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내리는 선택들이 쌓여 미래의 기술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단기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내린 선택들이 각각 작용해서 기술 환경을 만들 거고요. 문학이 현대 미술처럼 대중과 멀어진 난해한 예술이 될지 혹은 제3의 길을 찾을지 결국은 이 선택들의 축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비단 문학계, 바둑계의 일만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분야도 언젠가 AI가 들어오면 분명히 변할 거고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한 집단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 번씩 예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